안녕하세요. 1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리 안내 좀 드릴 게 있는데요. 12주차, 저희가 12주 지금 하편이죠. 12강 하편이고, 13강부터는 저희가 상하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저희가 지금 요 3개로 나눠졌을 때는, 상중하로 나눠졌을 때는 대략 45분 정도 편당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하로 나눴을 때는 편당 한 80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파일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저희가 업로드하기도 좀 불편하고 해서 차라리 시간을 좀 늘리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대면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아마 중간중간에 뭐 휴강도 좀 있고 할 텐데, 이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휴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좀 힘드네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때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역사라든지 뭐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12강을 마무리하고 뭐 13강으로 아마 이어지게 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현황. 이 자료도 저희가 이제 업로드가 끝나면 빠른 시간에 저희가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도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랙보드에도 올릴 거니까 뭐 기존에 출석은 이제 유튜브에 좀 달아주시고 블랙보드도 이제 보시려면은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현황, 원자력 행정 조직 및 정책 구조. 일본은 원자력 산업 대국입니다. 핵무기 비보유국으로는 유일하게 산업 재처리 시설과 상업 농축 시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구비한 나라죠. 일본의 원자력 관련 행정은 총합과학기술회의,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에 대한 조사 심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 예산, 인재 등 자원 배분 역시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한 대규모 연구개발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체제에서 원자력 관련 위원회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이제 56년 1월 원자력 정책 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발족이 됐으며,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에 관한 정책, 관계 행정기관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무의 종합 조정, 예산의 배분 등 원자력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기획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 규제에 관한 정책, 원자로, 해결료 물질의 안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 심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시면 내각이 있고,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원자력위원회 산하에는 이제 문부과학성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경제산업성 이렇게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기타 부처, 뭐 이게 협력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일본의 원자력 관련 행정 조직인데 우리도 이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 거를 많이 참고를 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일본도 우리 걸 참고하니까 서로 이제 참고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원자력위원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문부과학성은 우리로 치면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되죠. 교육부 빠져나갔으니까. 과기정통부에서는 원자력 관련한 이제 연구개발, 뭐 과학적인 수준, 기술적인 수준의 연구개발을 맡고 있고요. 경제산업성, 우리로 치면 이제 산업자원부입니다. 이 산업자원부 산하에는 이제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맡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여기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산업 관련 부처 밑에 원자력 안전보안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원자력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부터 원자력 안전 쪽에 관한 이제 통제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 문부과학성은 이제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로서 원자력 정책을 관할을 합니다. 총합과학기술회의에서 책정된 과학기술 기본 방침을 근거로 과학기술 및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부과학성의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학술정책국에서 이제 원자력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문부과학성 산하에 독립행정법인인 이제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또 이화학연구소,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등을 두고 있으며, 그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는 이제 경제산업省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부과학성의 원자력 관련 주요 업무로는 시험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선 동위원소 등의 안전 규제, 또 이제 환경 방사선 어디 갔냐 이게. 아이고 갑자기 있더네. 그 환경 방사능을 조사하고 세계 최대 강도의 빔을 이용한 대강도 양자 가속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속 증식 원형로, 고속 증식로라고 보통 불립니다. 그 몬주를 활용한 핵연료 주기 확립을 위한 연구 개발 역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ITER 계획을 포함한 핵 융합 연구 개발과 원자력 평화 이용 등의 원자력 정책 역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제산업성은 그 에너지 이용에 관한 원자력 정책을 관할하는 조직입니다. 그 산하기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자원 담당하는 뭐 자원에너지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 그 동력자원부, 동자부라고 해가지고 동력자원부라는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이제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에너지 부서를 별도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그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굉장한 그 이권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뭐 한국전력거래소나 뭐 전력기술, 그러니까 관련 산하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 퇴직하고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권을 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부 1차관, 2차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그것도 비정상적인 시스템이고요. 그 어느 정도 선진국가에 들어선 국가라면 산업부 정도 되면 별도로 나눠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1, 2차관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일종의 그 욕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으로는 자원에너지청을 두고 에너지 이용에 관한 이제 원자력 정책 기획, 입안 및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연료 주기 확립을 위한 핵연료 주기 상용, 원자력 시설의 규제 및 관련 사업, 시설의 안전 확보, 방패물 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에너지 관련 원자력 정책, 에너지 이용에 관한 원자력의 기술 개발, 핵연료 물질의 안정적 공급 확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에너지 이용에 관한 핵연료 물질, 핵원료 물질, 그러니까 핵연료 물질이 있고 핵원료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 관련 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그 원자력 발전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에너지청 산하에는 원자력 안전 보안원을 설치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 상업용 원전, 핵연료 주기 전반, 그러니까 농축, 가공, 재처리, 폐기물, 이거를 이제 생애 주기처럼 이 핵연료 주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 빙빙 돌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 원자력 사업의 이제 역사, 뭐 동향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총 발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약간씩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총 발전량의 약 36%를 원자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은 의료, 농업, 공업, 환경보전, 기초연구 등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등 그 원자력의 이용은 일상생활 주변에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 원자력 개발 이용에 참여한 수많은 민간대학, 정부 관계자, 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개발시설, 입지자치단체, 또 뭐 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또 정치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의 성과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정치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 얘기하다가 제가 울컥했는데 사실은요, 뭐 민간 대학의 연구, 그다음에 뭐 지역 주민의 이해 협력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치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사실 이제 원자력 관련 분야는 그 전문 지식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공포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변 국가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그렇게 건강에 치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 후쿠시마 사고 벌어진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푹푹 쓰러지고 암 걸려 죽고 막 뭐 무슨 고지라 같은 게 바닷속에서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방사성 물질 노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통제되고 있는 사고거든요. 통제되고 있는. 이게 이제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7등급 사고지, 방사능 물질의 유출량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원자로가 뻥 터져나간 이런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무지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깜깜한 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많은 부분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그 정확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신뢰를 얻으려면 계속 스킨십을 늘려야 됩니다. 계속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안전하다 얘기하고, 뭐 일만 있으면 아유 안녕하세요, 뭐 원자력 안전한데 좀 한번 써보시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그런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일단 태생 자체가 시민단체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거에 좀 안 됐죠. 일본은 사실 뭐 개별 사업자들이니까, 이게 일본은 국가 단위의 공사가 아니라 그 개별 민간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노력을 충분히 못했고 그냥 하는 게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 정도 때리는 거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왜 못했냐면 그 많은 부분에서 그런 지적들을 받아요. 뭐냐면 이제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외로 국민에게 많은 걸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네, 못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마치 이제 무시하는 것처럼 쌩 까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원래 우리나라의 원자력 핵 관련 기술은 70년대, 80년대 아니고 70년대 내내 핵 폭탄을 만들기 위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기술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알아도 난리가 날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이 알면 당연히 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말을 안 해왔던 거고, 그게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 70년대 말에서 오일 쇼크 관련해서 이제 자원 독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워낙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난리를 치니까 알겠다고, 그러면 안 만들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핵무기나 그쪽 관련해서 통제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핵 발전, 원자력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하던 이제 보안 또는 이제 그 정보 통제 이런 것들이 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뭐 알려줄 필요 뭐 있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냥 군사정부였잖아요. 군사정부의 기본적인 특징은 야, 니들은 몰라도 돼. 야, 알 필요가 있는 사람만 알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일일이 아셔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고가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이건 뭐 지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정치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뭐 무엇보다도 그 청와대가 결정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쭉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사용후 해결료 이제 처리장,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태우고 나온 이제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잔여 방사능이 굉장히 많은 물질인데, 이걸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잠깐 애매한 물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기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되니까 그럼 또 원자력 발전소에 넣어서 태울 수 있거든요. 그 월성원전 같은 중수로는 플루토늄을 이제 해결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다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라늄 태워서 나온 물질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그걸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플루토늄이라는 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라늄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순도를 높여야 되고 덩치도 커집니다. 근데 플루토늄으로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핵무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이 그만큼 중요한 군사 무기인데, 이거를 영원히 땅에 묻을 거냐 아니면 잠시라도 이제 어디 보관할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사용 해결료, 뭐 중간 저장 시설 또는 최종 처분 시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결단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를 어디든지 결정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또는 그 정치 권력의 지지율이 한 20%는 깎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게 일종의 징크스처럼 되어 왔습니다. 이제 처음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청와대 비서관이고 뭐 산업부 장관이고 다 어떤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관두게 됐습니다. 모가지가 잘린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아무도 이걸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자력 문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정치 지도자가 그걸 결단을 안 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3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에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원자력 문제를 왜 우리가 이제 일본 정치론 시간에 다루냐, 이 원자력 에너지 문제나 우주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이제 그 폭발력 있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본 정치론 시간에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지극히 취약하다. 이건 사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구조가 석탄 정도만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자체적인 에너지는.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83.6%이고 에너지 석유 의존도는 이제 50.8%에 달하며, 석유는 거의 전량인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은 94%, 천연가스는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석탄이 꽤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4%를 왜 수입에 의존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일본은 일본 안에 석탄이 있어도 그걸 잘 안 씁니다. 물론 이제 70년대 80년대는 많이 캐서 썼어요, 일본도. 또 그 이전에 2000년대 때도 많이 캤었죠. 근데 지금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일본 안에서 캐는 것보다 수입하는 석탄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원가가 더 싸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것 뿐입니다. 또 일본은 이제 아시아의 섬나라로 유럽에서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 전력을 융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환경단체 분들이 가장 많이 설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이 빠뜨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특히 이제 친환경단체 쪽 사람들이 이 유럽의 어떤 전력 상황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독일에서 프랑스로 전기도 수출하고 그런다. 야, 태양광, 독일의 그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프랑스로 전기 수출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원전 없어도 저렇게 수출하고 살잖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그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진짜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 본질을 모르고. 왜냐하면 독일은요, 그 국토가 큽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는 저 위에 있고, 그 또 이제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신재생 단지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북쪽에 있고 전력 생산은 신재생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송전 라인을 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남쪽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대규모의 전력은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전력 계통에서 전력이 모자라면 블랙아웃이 옵니다. 블랙아웃은 뭐냐면, 전력 수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갑자기 이제 퓨즈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기가 셧다운돼요. 그러면 다시 키면 되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정에는 두꺼비 집이 있지만 국가에는 두꺼비 집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스템 보호 차원에서 이 전력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이하 수준으로 전기가 떨어지면 모든 전기를 다 꺼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그렇게 안 되려고 순차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만 전력을 다운시켜 버리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제일 많이 쓰긴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 다 전기가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발전을 시작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든 간에 이거 다 셧다운 되고 나서 이거 다시 키려면요, 다시 키는데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 뭐 라이터로 불 붙이겠어요? 그것도 큰 대용량의 전기로 불을 붙이는 건데 그 전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데스크탑을 갖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원이 이 코드가 없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코드가 없는. 그러면 이 데스크탑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 코드 있을 때 미리 켜놓고 코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데스크탑 안에서 이제 CPU가 돌면서, 팬이 돌면서, 이 팬이 CPU를 시키기 위해서 팬이 돌면서 발생하는 전기, 이걸 다시 저장해서 다시 팬을 돌리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데스크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데스크탑이 갑자기 꺼지면 다시 이걸 키려면 외부 전원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서 셧다운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도 셧다운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발전하는 전기가 필요 전기보다 오버돼도 셧다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필요 발전량 이상의 발전이 되게 되면 그게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로 보내는 겁니다. 독일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평소에는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독일이 가져다 씁니다, 필요할 때. 그게 거의 1년에 90%예요,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독일에서 오버 생산된 전기를 프랑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독일에서 오버 생산된 그 해당 섹터의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그걸 프랑스로 안 보내게 되면 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독일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는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보내준 겁니다. 돈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해요.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고 무식한 양반들이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하여튼 뭐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는 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뒤에 무슨 구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전력망을 끌어와서 연결시키고 또 우리 전력망을 일본에 연결시켜 가지고 한중일 3개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까지 연결돼서 한중일러 4개국이 서로 이제 그 전력망을 연결시켜서 어떤 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죠. 동북아 에너지 허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간에 있도록, 그리고 전력망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이제 파이프라인, PNG라고 불리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끌고 들어와서 이거 일본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이게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려면 남북 관계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하여튼 일본은 이제 99년 기준으로 52개의 원전이 가동돼서 설비 용량 그 뭐 이렇게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생산해서 총 발전량의 35%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이게 99년 상황이 그런데 2020년에는 지금 한 18%인가 1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이용률은 80.4%이고 96년 이후 이제 4년간 연속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일본 원자력 발전 스루가 2호기에 장기간에 걸친 고장 정지와 동경전력 후쿠시마 1발전소 2호기와 일본 원자력 발전의 스루가 1호기 부품 교체 공사로 장기간 운전을 정지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라는 게 이제 2000년도 원자력 발전 백서 A고요. 그러니까 평균 이용률이 이 3, 4개 원전이 정상 가동됐으면 평균 이용률이 이제 뭐 한 85%쯤 됐을 텐데 얘들이 서는 바람에 평균 깎아먹은 거죠. 원자력이 기술집약형 에너지라는 특징에 주목한다면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양의 연료만 가지고도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본의 에너지 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공헌하는 중요한 에너지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사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일본을 그냥 한국으로만 바꿔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발전 사업. 일본은 1966년 7월 처음으로 일본 원자력 발전 동해 발전소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로서 영업 운전을 개시했습니다. 그 동해 발전소는 일본 동쪽에 있겠죠.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나가 있는 발전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 각 전기 사업자에 의한 건설이 이루어져서 2003년 3월 말에 52개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기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고요. 일본의 전력 생산을 위한 1차 에너지 구성비는 원자력이 31%, 천연가스가 26.6%, 석탄이 22.2%, 석유 등이 이제 10.2%, 수력, 신에너지, 지열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 초반의 연구 자료일 텐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만 조금 늘어났고요. 석유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준 만큼, 왜냐면 석유는 좀 비싸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석탄 비율은 거의 그대로고, 천연가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는 그 일단 이제 석탄보다는 좀 비싸고요. 석유보다는 좀 쌉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이제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로바로 켜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상시에는 원자력이랑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여름이다 겨울이다 이래서 전기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천연가스를 대체 투입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또 천연가스는 또 이제 백업용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섰을 때 거기에 대한 백업용으로 이제 설비를 해놓기도 해요. 바로 작동이 가능하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에너지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63년 10월 일본 원자력 연구소 동력시험로가 처음 원자력 발전을 개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66년 7월에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개시한 이래 원자력 발전은 착실하게 성장을 해서 2002년 1월에는 동북전력 여천발전소 3호기가 운전을 개시했고,
일본 원자력 발전 그 통해 발전소가 98년 3월에 핵연료 재처리 개발기구 신형 전환로 후견 발전소가 2003년 3월 말에 영업 운전을 종료해서 현재 이제 그 52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 재처리 개발기구 몬주, 그다음에 동북전력의 이제 도통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등 5개이며, 근데 사실 몬주 이거는 이게 이제 이 작성된 게 아마 2000년도 2010 몇 년에 작성된 보고서일 텐데, 몬주는 지금 그 가동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활성 단층이 발견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가 발전됐고 뭐가 건설됐고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다 좀 흐트러졌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경제산업성산화 자원에너지청에서 장기 에너지 정책 및 전환계획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원전 건설 및 운영은 9개 전력사와 일본 원자력 발전 등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전력사로는 북해도, 동북, 동경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개정된 원자력 정책 대강에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 들어섰고요. 2030년 전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노형으로서는 현행 그러니까 현행 그 경수로를 개량한 것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출력 규모는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 전력회사의 수요 규모, 수요 동향, 경제성에 따라 표준화되는 중형 경수로도 선택 방안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몇 번 설명드렸지만 한국의 전력회사는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낸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근데 일본 전력회사들은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뒤죽박죽입니다. 게다가 뭐 어느 지역은 이제 유럽, 그러니까 영국의 그 전력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고, 또 어느 지역은 독일하고 기술 제휴해가지고 전력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심지어 동쪽하고 서쪽이 주파수도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은 60Hz, 한쪽은 65Hz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다시 또 변전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다 110V긴 하지만 전기는 볼트가 맞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주파수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이제 전기 제품이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튼 그렇다는 거고. 어, 고속 증식로는 이제 2050년경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도입이 지연될 시 도입 때까지 개량 경수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고속 증식로도 지금 일단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잠정 보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최초로 만들었던 고속 증식로 몬주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활성 단층이 발견돼서 더 이상 그 시설을 운영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타격이 됐거든요. 경제산업성 전문기관인 자원에너지조사회 수급부회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수급 전망 8에서 17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2004년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전 비율을 뭐 2030년은 47%가 될 걸로 잡아뒀죠. 근데 이게 사실 다 후쿠시마 이전 상황이었고,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니까 이 비중이 대폭 줄어듭니다. 한 20%에서 15% 정도 깎여버렸어요.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의 안전성 문제. 일본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안전 확보 없이는 원자력 개발 이용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엇보다 먼저 안전 확보를 중시하면서 원자력 개발 이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일본의 원자력 시설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지금까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수반하는 사고는 전무했습니다. 후쿠시마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 보고서가 언제 쓰여진 건지 지금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이 보고서가
그 2005년에서 6년 정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1999년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방사능 노출 사고는 안전을 신화로 삼아온 일본으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발전소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아닌 일반 원자력 시설에서도 사고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인재였습니다. 1999년 6월에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은 그 홋카이도 에너지 포럼을 열어서 처음으로 입지 지역 외 일반 주민들로부터 원전의 안전성, 폐기물 문제, 사고시 방제 대책, 그리고 목수 연료 사용 계획이나 신에너지 대책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홋카이도현은 이제 도마리 3호기의 건설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그 JOC 임계 사고가 발생하자 JCO 도카이무라 그쪽입니다. 안전 문제에 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홋카이도 전력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2002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는 2002년도쯤에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거니까. 중국전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중국은 저기 우리 서해 옆에 있는 그 시진핑의 중국이 아니고 일본 그 가운데 있는 주고쿠 중국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나라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주고쿠 전력. 계획 중인 시마네 3호기는 이제 98년 1차 공청회를 거친 후 지방 협의를 거치는 중이었으나 이 역시 이제 다른 시설의 임계 사고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번 조그만 사고가 나면 이게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야 저렇게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이렇게 저기 뭐 여러 가지 원전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 사업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원자력 중에 이제 비발전 사업 분야가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되게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사업 분야가 우리 사업 분야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도 비발전 사업 분야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기본 방침은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그 수상인 주무장관에 의하고요. 그러니까 수상이 한다는 얘기죠. 그 일본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은 천층 처분으로 영구 처분하고, 그러니까 천층 처분이라는 건 이제 그 뭐랄까요? 땅에 파묻기는 하는데 아주 얕게 파묻는 걸 말합니다. 마치 그 무덤 봉분 파묻듯이 뭐 한 10m 밑에 파묻는 거예요. 그래도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병원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한 거 또는 이제 엑스레이 관련해서 쓰는 뭐 앞치마라든지 장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이제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방사능이 거의 극소량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제 병실에서 사용했던 뭐 옷, 그 다음에 각종 뭐 휴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용 후 해결료는 재처리해서 고준위 폐기물은 유리고화 후, 여기 유리고화라는 거는 이제 고준위 폐기물을 그 텀블러, 큰 텀블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캐니스터라고 부르는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고밀도의 고성능의 스테인리스로 만든 대형 텀블러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에 10억짜리예요. 그 10억짜리 텀블러에다가 이 해결료를 집어넣고 이 위에다가 이제 유리물질, 그 액체 상태 액체 유리를, 뜨거운 액체 유리를 부어가지고 이게 굳어버리면 이제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이 안에 납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덮어서 유리고화한 다음에 심층 처분, 아주 깊은 지하에 묻는 겁니다. 이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방사능 준위가 비교적 낮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992년부터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서 이게 처리하고 있고요. 총 이제 15만 드럼을 매립을 했고, 그 200리터짜리 한 드럼이 200리터짜리 15만 드럼을 이제 매립을 했고,
방사선 준위가 비교적 높은 저준위 폐기물은 지하 50에서 100m 매립 시설을 설치를 해서 로카쇼무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묻어야 될지 조사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뭐랄까요? 뭐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해서 2000년 10월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실시 주체인 그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기구 누모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 건설지 설정은 2018년대 후반, 최종 처분 개시는 2028년대 후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중간 저장 형태로 그 아오모리 현에 이제 무쯔시라는 곳에 그 드럼에 넣어가지고 그냥 중간 저장 형태로 이제 그냥 이렇게 창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안전해요, 그래도 사실은. 원자력 환경 정비 촉진 자금관리센터가 그 누는 이제 누모가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기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돈으로 하냐? 그 전력회사가 보통 이제 폐기물을 발생이 되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다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기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비용으로 이제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이쪽 법인에 넘기면 이 법인이 특정 시설에 이걸 이제 보관하는 형태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낸 전기요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 그 일본 원자력 연구소 중심으로 심지층 연구 개발 중이고, 그러니까 아주 깊은 땅 속에 묻어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을 유리고화하여 30에서 50년 임시 저장한 다음에 지하 안반에 영구 처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결료 중간 저장과 관련해서는 1999년 6월에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중간 저장 사업 체제를 정비하고 아오모리 무쯔시에 동경전력과 일본 원자력 발전이 공동 출자한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 리사이클 연료 저장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에서는 그 사용 해결료는 재처리를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일본 원년이 이제 아오모리와 로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재처리 공장은 2007년 8월 조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재처리 공장의 처분 방식으로는 습식 퓨렉스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연간 처리 능력은 이제 800톤 정도며 연료 저장 풀 최대 저장량은 3000톤 규모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의 이제 그 제2용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 등 사후 처리 비용으로 총액 18조 8천억엔, 약 188조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20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 기금을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재처리 공장이 이제 2006년부터 40년간 조업할 예정이며, 재처리 사업, 폐지 조치, 지층 처분, 중간 저장 등은 앞으로 80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12강 하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1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